그럼에도 제가 키워드를 부채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빚은 차라리 늘면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좀 갚으라고 한달지 아니면 좀 세금을 걷어서 뭐 네.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좀 메꾼달지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빚이 주는 게 되게 무서워요. 네? 거꾸로요? 네. 저희 빚이 없으면 좋겠는데 네. 예, 아무튼 그 얘기를 한번 이제 네. 2부 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일단 네. 저 이제 어떤 식으로 증권사에서 일들을 할까, 연구소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들을 할까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인지를 추려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제일 중요한가, 네. 아니면 환율이 제일 중요한가, 국가별로는 어디가 중요한가. 근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정하면 그 네. 다음부터 한 자료를 쓰는데 80%는 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걔가 왜 중요한지를 네. 찝어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전에 사례를 찾아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렇게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그 이후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부채가 키워드구나. 부채. 네. 네. 저희는 가계부채가 또 한국에 많다고 해서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금리가 2009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제로금리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미국의 연준도 미국에서? 다시 뭐 금리를 뭐 인하 한 해 만에 하고 한국도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네. 뭐 예전에 저희 뭐 기준금리 뭐 4% 5% 할 때도 있었으니까 반토막 이상 저 내려왔잖아요. 5% 때 대출 얼마나 받았었는데요. 네, 그런데 1% 1.25 내려갔을 때 네. 이게 우리 수치 만나고 그냥 의심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글로벌 저금리죠. 이제 네.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부채가 많이 쌓였어요. 예. 근데 이 부채가 쌓이고면은 꼭 탈이 나요. 그게 항상 그렇죠. 문제예요. 예. 이게 어떻게 그 사후의 조정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려봤던 차트 중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GDP 대비해서 네. 부채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 차이가 나니까 네. 보통 그 나라의 GDP 대비 부채가 뭐 100%인가 200%인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네. 국가별로 이렇게 쭉 그려놓으면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부채가 되게 많았고요. 90년에 네. 10년 오기 네. 전에 예. 90년대 중반에는 뭐 태국, 한국 뭐 이런 나라 이제 부채가 IMF 많았고요. 우리 직전 그런가 보다. 네, 예. 네, 이제 그런 나라들이 많았고 200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미국 부채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부채들이 많고. 네. 예, 이 부채 데이터라는 게 이제 쭉쭉쭉 쌓이는 거니까 어느 한 순간 이렇게 튀어오르진 않는데 이제 네. 쭉 이렇게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숑님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가 열거한 나라들은 부채가 많이 생겼다가 한번 크게 뒤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네요. 좀 80년대 일본 잃어버린 20년 왔고 IMF 동남아 다 망했고 90년대 네. 그다음에 2000년대 미국 맞아. 미국 네. 유럽발 또 국룡 이게 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들도 다 다르고요. 뭐 트리거랄까요? 네. 이게 신호가 됐다라는 것도 다 다르고 해결 방식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점을 굳이 꼽아보자면 네. 빚이 많으면 언젠간 좀 힘들구나. 그러네요. 다 네. 빚이 많았던 나라들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본도 그때 굉장히 잘 나갔으니까 제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빚이 많으면 좀 언젠간 힘들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늘 부채가 경제에 비해서 되게 부담스럽게 많이 높아졌나 아니면 절대적인 수준은 작다고 하더라도 네. 급격하게 높아졌나. 예를 들어 뭐 90년대 중반에 멕시코, 90년대 중반에 멕시코도 조금 문제였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부채 GDP 대비 부채가 막 200% 넘었었고요. 멕시코는 한 7, 80%? 근데 수치만 비교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멕시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멕시코 부채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었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레벨이 완전 높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부채가 늘면 언젠간 좀 고생을 한다라는 게 약간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있고요. 지금 오랫동안 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 대부분 국가들의 부채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빚을 누구한테 빌리는 거예요? 다 빚지면은 누가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 빌리는 거예요? 보통은 네. 은행에서 빌려요.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아요. 네. 자기 나라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빌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빌리고요.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융통을 해가지고 오죠. 이제 오고 사실은 절대적인 빚 자체의 규모도 중요한데 네. 빚을 그렇게 막 빌리다 보면 저희도 신용이 좀 안 좋은 분들은 2금융, 3금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빚을 빌릴 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론 같은 거를 할 때 좀 신용 보강이라고 하는데 보증이 좀 세게 들어간 게 있고 보증이 좀 적게 들어간 리스크가 좀 높은 부채들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은행에서 빌리는 것뿐만 채권도 아니라 빚이죠? 그럼요. 채권도 네. 빚이죠. 네. 원금 갚아야지 되니까. 네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주식은 사실은 빚보다는 이렇게 자본에 가깝지만 그쵸.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이제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가지인데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은행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빚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땡겨서 쓰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금액으로 하면은 뭐 154조 달러, GDP 대비로 235조 달러인데 그렇게 들으면 저도 사실 감이 안 와요. 뭐 조 달러라고 하면 이게 얼마인가. 조도 많은데 달러까지 경으로 넘어가니까 예. 한국 이제 원화로 공세를 더 붙여야 되는데. 네, 경으로 가니까 이제 감은 없는데 예. 근데 빚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아 부채가 많은데 이거 괜찮겠어? 근데 이제 또 괜찮고 그거 아닌가? 괜찮겠어? 아닌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빚이 많으면요. 그러니까 네. 줄어든 적이 없잖아요. 줄어든 계속 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더 심오하게 파고들면 자본주의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빚을 늘리고 그걸로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하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빚이 계속 늘 거다. 이제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숫자상으로 보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걸 궁금해하죠. 저희 가계부채가 뭐 GDP 대비 몇 프로더라, 뭐 1,000조가 넘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빚이 얼마만큼이면 나라가 망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빚이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알겠는데 이게 네. 적정한 빚이 얼마큼이냐. 네. 그러니까 초과돼서 우리한테 위기가 리스크가 되는 빚이 얼마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겠네요. 네, 기준이. 구분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더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빚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몇 퍼센트 이상이면 망하냐? 그럼 또 다 모른다고 하고. 제가 아까 입사년도 물어보셔서 제가 2004년 12월에 입사했는데 네. 그때도 저희 팀장님이 가계부채 리포트를 쓰셨어요. 그래요. 그때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1,500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500~600조가 아니었을까 500조? 싶어요. 네. 근데 그때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비중이 높아서 네. 너무 위험하다. 전세 그때, 사금융까지 맞아요, 들어가면 더 맞아요. 많다. 지금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내용을 그때 똑같이 했었어요. 부동산 때 LTV DTI 그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가계부채 부동산 부채 는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가계부채 맨날 뭐라고 하는데 막 곧 망할 것처럼 뭐라고 하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심지어 한 15년 좀 오래되긴 했네요. 15년 네. 동안 오니까 위험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가 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키워드를 부채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빚은 차라리 늘면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좀 갚으라고 한달지 아니면 좀 세금을 걷어서 뭐 네.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좀 메꾼달지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빚이 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예? 거꾸로요? 네. 저는 빚이 없으면 좋겠는데 네. 아까 이제 일본의 사례 아마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이 이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 부동산 버블이 되게 심했다가 그게 꺼져서 막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더라. 요즘 좀 좋아진다. 아직도 아니라더라. 네. 다마신 도시가 어쨌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본이 왜 그렇게 망했을까? 일본이 한때는 세계 2위 국가였었어요. 뭐 압도적으로 2위 아니었나요? 네, 근데 정말 미국을 다 따라잡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뉴욕에 뭐 건물 다 샀잖아요. 네. 영화사 다 샀고 막 그랬잖아요. 네, 하와이는 또 일본 땅이라고 하게 됐고요. 지금도 뭐 일본 사람들 막.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네. 기세가 등등했는데 왜 망했냐? 물론 그 이전에는 부동산도 엄청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버블이 많이 쌓이긴 했어요. 그게 터져서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었다가 네. 굉장히 짧은 네. 일본 불황에 대한 설명인데 뭐 버블이 커서 망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네. 2위까지 했던 나라가 어떻게 20년 동안 그렇게 헤맬 수가 있을까?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네. 일본은 부채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지만 이 부채가 줄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구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면 좀 설명이 될까요? 저희 이게
저희가 선순환이 있고요. 네. 악순환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증권회사가 됐건 은행이 됐건 제일 싫어하는 게 돈이 제대로 안 돌 때 저희가 돈맥경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돈맥경화라고 하는데 채권을 만약에 제가 빡슈님한테 채권을 이제 100만 원 정도 샀다. 근데 이게 제 거를 10,000원 못 갚으시면 사실 10,000원 못 갚은 거고 다음 달에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빠숑님한테 돈을 꺼준 다른 사람이 이상한데 내 돈 먼저 가지고 와. 내 돈 먼저 가지고 와.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서로 빚을 다 상환만 요구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돌지 않으면서 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빚이 좀 주는 것처럼 보여요. 건강한 디레버리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일본은 그게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없고 돈은 많은데 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없고 다 내 돈을 갚으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고 저희는 뭐 한국의 물가 성장률도 낮기는 물가 상승률도 낮기는 하지만 저희 그래도 요즘 편의점 갈 때 10,000원 들고 가면 뭘 잘 못 사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2갑밖에 못 사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애기들 어린데 네. 뭐 그러니까 과자 몇 봉지 사면 10,00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한 서너 봉지 사면 10,000원이거든요. 물가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네. 일본은 20년 동안 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와, 그냥 생각해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나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물가도 안 오르고 지가도 물론 그러니까 네. 부동산 네. 가격도 안 오랐지만 물가가 안 오르니까 네. 저희의 임금도 안 오르죠. 그건 갑자기 네. 체가격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월급은 깎였겠죠. 네, 그렇겠죠. 월급도 네. 안 오르고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부동산하고 금리 얘기하고 이제 뭐 한국의 금통위가 됐건 미국의 연준이 됐건 항상 이제 목표가 적정한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물가를 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가격을 예. 안 오르게 하겠어가 아니라 적정한 뭐 이게 2%가 됐건 3%가 됐건 적정한 물가 수준 유지하겠다가 목표인데 적정하게 상승하는 거죠. 네, 적정히 상승하는 거. 유지하는 거, 네.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네. 적정히 상승. 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왜 물가 상승을 조절을 해?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차라리 좀 속편한데요. 이제 물가가 정말로 디플레라고 하면은 진짜로 골치가 아프죠. 제가 아까 그 버냉키 논문 읽었던 거 살짝 좀 홍보를 했는데 그 버냉키가 별명이 있어요. 버냉키 그 영어 논문에 버냉키 상해서 버냉키 한 다음에 SA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진 않아서 그냥 뭐 중간 이름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 분들이 무슨 빠숑상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본의 정통한 분이어서 그 디플레를 연구하고 그때 어떤 통화 정책을 연구해야 됐었다 그 정통한 학자여서 애칭이라 그래야 되나? 버냉키상? 이렇게 글에 써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 금리를 올리면서 잡을 수가 있지만 일본처럼 물가가 거꾸로 디플레로 물가가 마이너스에 있는 거는 일본을 봐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과감하게 돈을 풀던지 아니면 은행들한테 뭐 빚을 탕감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 인식이 좀 박혀 있고요. 2008년, 2009년도에도 미국의 뭐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다. 자고 일어나면 얘가 망했다더라. 그쵸. 제가 망했다더라. 뭐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은행이 뭐 수천 개가 망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돈을 막 헬리콥터에서 풀었을까? 나중에 뒷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부채가 막 줄어들면서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면 우리가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럼 일본 사례를 타산지적 삼은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부채가 많은 게 부채가 많아서 우리가 뭐 건강하지 않고 이제 요런 1차원적이 아니라 부채가 줄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 그래서들 부채 데이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정부 기조를 보면 뭐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럼 자꾸 줄이려고 하는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좀 그런가요? 네. 좀 관리를 좀 해야죠. 네. 총량이 좀 많긴 하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너무 한 50 정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100 정도 됐으니까 한 7, 80까지 가고 싶은 게 항상 저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돼서 막 40 가고 30 가고 그럴까 봐 좀 걱정은 되죠. 그럼 지금 막 그 경제가 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빚을 줄이려고 해서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한국은 이제 저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요. 네. 한국의 내부적인 정책도 중요한데 저 멀리 미국이 좋은지 중국이 좋은지가 항상 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도 한국 증권사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좀 대답할 때 땀을 뻘뻘 흘리는 질문이 한국 경제에 대한 질문. 그러네요. 그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랑 중국은 훨씬 더 잘 아는데 의외로 한국을 잘 몰라요. 부끄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한국의 그 주식시장을 보거나 경제를 볼 때 네. 그만큼 다른 나라가 더 중요해서 약간은 좀 희한한 모양이 됐죠. 네.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이코노미스신데 그 정도면은 일반인들은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기사에 나오는 제목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에 좀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부채가 될 거다. 네. 이제 라는 게 저의 키워드이고 네. 앞에 제가 엑기스 부분을 그래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채가 많아서 문제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해결이 시급합니다. 네. 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네. 저는 부채가 언제 줄까? 혹시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를 에 대한 그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를 제가 잡아내는 걸 어떤 지표를 보면 그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거냐. 네. 우리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 이게 진짜 빚이 줄어들어서 그때 어떤 분이 빚이 주는 게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런 걸 리마인드 시켜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려고